안녕하십니까, 김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 안에는요, 우리가 뭔가 상식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비상식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우린 이걸 이름을 좀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의문점 혹은 미스터리라는 명칭으로 말이죠. 사실 이 부분 자체를 좀 초자연적인 내용들, 오컬트적인 내용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들의 삶에 조금 더 내용을 좀 결부시키고 맞추게 되면 대부분 사건과 관련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과 내용이 결합이 되게 되면 이 내용은 미스테리라는 단어보다는 의문사라는 이야기가 대다수 붙게 됩니다. 대한민국엔 의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사건.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만 봐줘도 아실 것 같은 이런 사건. 그리고 또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많이 뒤흔들었던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마티즈 안 탈 거예요 라는 이런 말 나올 정도로 모두가 의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건들. 이 대한민국 땅 안에 2017년 현재 상식과 비상식의 선에서 우리에게 의문사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찍는 이 미스테리 프롤로그 편은 여러분과 앞으로 2017년을 넘어서 2018년 앞으로 여러분과 하나씩 진행하게 될 의문사에 대한 프롤로그입니다. 한 사람의 시신, 그리고 그 시신을 바라보는 유족, 그리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또 전달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섞이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의 사건은 정말 의문점들만이 많이 남는, 뭔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런가 보다 라고 느끼고 점점점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은 자신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놓게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이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다 똑같습니다. 자살한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그 의문점도 던지곤 합니다. 뭔가 자살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상식적으로는 좀 이상하고, 그리고 뭔가 좀 납득하기 좀 불편한 진실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이 국가기관 검경에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난 이거 좀 의문인데요? 하지만 그 국가 권력은 우리의 물음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이죠. 결국 우리는 이걸 우리들만의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네 가지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 검경이 수사를 좀 대충 했다. 둘째, 사건을 미제로 냅두면 너무 좋지 않아서 일종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다. 셋째, 자살 말고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고 한다. 넷째, 어떤 또 다른 권력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17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가 끝나가면서 참 많은 생각도 했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맞는 일들까지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이었던 일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게 될 이 프롤로그 영상은 제가 여기에 있는 본 컨텐츠를 진행하기 전 외국의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의 사례를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돌려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오늘 직접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아직 제가 힘이 없고 아직 제가 유명하지 않고 아직 저를 보호해 줄 만한 장치가 없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내년에 함께 진행하기에 앞서 이거하고 정말 유사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위에 이 느낌이 나는 그 외국 사례 일본의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잘 이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맞아,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 근데 이거 진짜 이상하더라. 그 느낌. 너무 일본 쪽 사건에만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마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면서 이 컨텐츠를 함께 해주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때는 1995년 9월 1일입니다. 히가시 무라야마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저녁 10시 30분쯤이었습니다.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던 점장 아카시에게 어떤 알바생이 하나 뚝뚝뚝 옵니다. 바로 그 실제 가게 사진입니다. 1층의 햄버거 가게입니다. 사장님, 밖에 웬 취객이 누워있는데요? 점장은 아무튼 취객이 한 명 누워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30분 정도 지켜봤다고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둘이 대화를 뭐 얘기라도 해본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 취객하고 대화를 한번 해봤대요. 취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으세요? 좀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혹시 떨어지신 거예요? 아니요. 구급차 부를까요? 괜찮습니다. 결국 아사키는 취객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녁 10시 33분경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경찰이 오고서 문제가 좀 생겨요. 경찰이 와서 뭐야, 취객인 줄 알고 일으키려고 했는데 사람 몸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체 부분이 너무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거 다친 것 같다. 곧바로 119, 이제 구급차를 부르게 됩니다. 10시 45분경이거든요. 그렇게 11시 10분에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이 취객은 새벽 1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자 당시 40세였던 시의원입니다. 정치인이죠. 시의원이었던 아사키 아키오입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빠른 시간, 얼마 되지도 않은 시간 만에 발표를 합니다. 자살이다. 자살. 경찰 조사 결과가 이유가 뭐였냐면 몸 어디에도 몸싸움의 흔적이 없다.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정말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약물에 몸에 반응이 없다. 약을 먹은 것도 아니다.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납득을 못합니다.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자살이라고 해? 자살 동기가 뭔데요? 항상 자살은 동기가 중요하거든요. 경찰은 자살 동기에 대해서 발표합니다. 실제 시의원이었던 아사키 아키오는 자기가 죽기 3개월 전에 옷가게 도난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죄다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던 알리바이가 거짓인 게 들통나면서요, 고소인한테 직접 가서 협박도 하고 뭐 이런 일들까지 있었던 게 실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 사건 당일날도 굉장히 그 도난 사건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그 변호사도 만나고, 네, 그 정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살 동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요, 하지만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유족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암살이다. 시의원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암살이다. 암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자살 동기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경찰이 발표한 그 옷 수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옷을 훔쳤다라는 혐의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변호사하고 실제로 얘기할 때도 옷을 훔친 혐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무죄 쪽, 그러니까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입증할 만한 더 탄탄한 내용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이분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만한 상태였다. 자살할 이유는 저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사람한테 가게 햄버거 점장 직원이 가서 물어봤죠. 떨어진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떨어진 게 아니라고. 분명히 추락사한 게 맞는데, 추락을 한 사람이 맞는데 떨어진 거예요? 아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거주했던 집의 이제 뒤편의 모양인데 뒤쪽에서 떨어졌거든요. 이 뒤쪽의 모양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마다 저희 위쪽 집에 난간 같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계단 같은 난간이 있는데 저기가 높이가 1.5m짜리입니다. 높이 1.5m짜리 난간을 키가 160밖에 안 되는 시의원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같이 끌어올려서 거기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다? 개인적으로 되게 자살 목적인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게 또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경찰 조사에 의하면 집 안에서 이 창가 여기까지 실제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저런 자세로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설명해보면 집 안에서부터 물구나무를 서서 이동을 해서 발로 창문 난간에 매달린 상태로 방향을 바꿔서 50cm가 남는 공간으로 뛰어내려야지만 가능했던 모양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반적인 사람도 물구나무 서기도 하기도 힘든데 물구나무 서기로 해서 집을 이동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입니다. 그 난간에 경찰은 지문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지문이 없었습니다. 지문이 밀린 자국만 있었습니다. 지문이 밀렸다는 건 이제 암살을 주장하는 쪽은 안 넘어지려고, 안 떨어지려고 버텼는데 버티다가 밀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암살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후가 있습니다. 당시 아키오 씨는 당시에 엄청나게 비판을 하던 하나의 단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단체입니다. 종교단체고요. 일명 창각회라고 해서 일본의 승려 니첸렌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 정도가 신도인 일본 최대 규모의 종교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약 한 100만 명 정도의 그 이제 신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권 침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속 인권 침해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까고 있던 거죠. 계속해서 까고 있어서 그 신도로부터 살해당한 것이다 라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족 측에 대한 반발을 경찰은 한번 반박을 합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그 난간의 높이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그 난간 높이는 이런 모양이었다. 즉 계단 형태의 모양이어서 제일 높은 데가 1.5m지 낮은 데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실제로 0.9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여성 힘에 혼자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밀린 거면 포물선을 그리면서 머리부터 떨어졌어야 정상인데 실제로 난간 아래 다리부터 떨어져서 다리 골절, 대퇴부 엉덩이 골절, 그리고 우측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를 봤을 땐 머리는 아무것도 안 다쳤거든요. 그러면 머리부터 떨어진 게 아니라 발이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자발적으로 떨어진 것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하지만 유족이 마지막으로 주장했던 이상한 부분에 대한 걸 경찰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뭐였냐면 실제 지문이 묻어진 공간은 0.9m짜리에 묻어진 게 아니라 가장 높았던 1.5m짜리의 손에 지문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의 말대로 하면 0.9m 쪽에서 뛰어내렸어야죠. 근데 왜 1.5m의 지문이 밀린 상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이 죽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경찰은 묵묵부답을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자살로서 얘기가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데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서 보신 첫 번째 사건이 제가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린 거라면 이제 여러분과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검경입니다. (1997년 11월 8일입니다) 가나가와현의 토베경찰서의 취조실이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총포도 검류의 소지, 불법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기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갖고 있던 거죠. 불법적으로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서 내부에서 죽었습니다. 총기 소지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조서실에서 경찰과 함께 있던 사람인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진 한 장 더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받던 사람의 사망.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진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니, 경찰이 취조를 하다 사람을 쐈다고? 사람을 죽였다고?
왜냐면요, 이 사람이 죽은 사인은 총상입니다. 경찰이 취조를 그냥 받고 있던 사람한테 총을 쐈다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망자는 당시 55세였던 금융업자 야나기 요시오 씨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진짜 웃긴 건 또 이때도 토베경찰서는 이 사건이 터지고 8시간 만에 발표를 합니다. 자살이랍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사건을 자살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 자살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그는 총포독 업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총포독 업류를 불법 소지하고 있었다는 걸로 위반으로 체포 및 구금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형사 2과 2호 취조실에서 담당 경사와 함께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서를 꾸미고 있던 거죠. 조서를 잘 꾸미고 있었는데 오후 2시 50분경입니다. 압수품이었던, 이 사람이 불법 소지하고 있었던 압수품 389경 권총, 이 권총에 의해서 가슴에 총격을 받게 됩니다. 발사된 가슴은요, 좌측 가슴, 보시다시피 약간 위쪽 부분입니다. 위쪽 부분에 총격을 맞게 되고요. 폐와 심장 쪽입니다. 폐와 심장에 피해를 주고 그대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요코하마 시립대학 의학부속병원 후송되던 중에 3시 18분 사망합니다. 어떻게 죽게 된 거냐면, 당시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남자가, 용의자가 자신이 압수당했던 그 조서를 꾸밀 때 압수당했던 총을 쓱 빼고요, 다른 사건의 증거품이었던 총알, 그걸 몰래 훔쳐서 총알을 장전, 그리고 취조실로 들어가서 경찰이 앞에 경사가 있는 면전 앞에서 경찰을 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향해서 총을 발사한 뒤 사망했답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가 아예 없이요, 1개월 뒤인 12월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자살을 못 막았다는 이유로 당시 관계자 6명에 대해서 훈계 처리하고 쉽게 처리하고 끝내버립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니까요. 기사가 올라와도 안 보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우리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경찰이 쐈다고요? 왜요? 경찰이 쏠 이유는 없잖아요. 경찰을 왜 쐈을까요, 그러면? 그냥 일반 경사가 취조를 하고 있다가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쐈다? 물론 역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됩니다. 일반 그냥 불법 소기죄 때문에 그냥 조서 꾸미러 온 사람이 자기가 했던 총을 다시 훔쳐서 몰래 있는 다른 권총에 있는 걸 하나 집어넣고 그러고 자신의 가슴팍에다 총알을 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야나기 요시오의 외동딸이 엄청난 걸 하나 입수합니다. 바로 시체 검안서입니다. 시체 검안서를 입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검안서에는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 쪽 주장대로면 양손으로 감싸듯 총구를 쥔 상태로
자신의 가슴에 대고서 총을 발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총을 쏜다면 우리 예전에 김은중이 사건 할 때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총은 두 가지 화약이 나온다고 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총 두 가지 화약이 나오게 되는데 앞쪽의 화약은 불꽃 화약입니다. 손을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쏘게 되면 총을 장전한 상태로 손에 화약이 묻게 됩니다. 그러면 손은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손에는 화상이 없습니다. 손은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총탄의 각도 있죠. 이렇게 쏜다면이죠. 이렇게 쏜다면 총탄 각도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총알이 나가는 관통 방향입니다. 이렇게 쏠 때 사람이 이러고 쏘진 않겠죠. 이렇게 쏘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쏠 거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총알을 쏘게 되면 아마도 위쪽이나 아래쪽 약간 직선 방향으로서 총알이 날라와야 되는 게 맞는데 실제 부검 결과서를 보면 총은 위에서 아래로 45도 각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90도라면 45도면 이 정도 각도입니다. 총탄이 45도 각도로 내려갑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총알을 이렇게 높게 들고 자신의 가슴을 쐈다는 얘기입니다. 장전체로 이렇게요. 어떤 자세가 더 편할까요? 도리어 45도 각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 사람보다는 키가 더 큰 사람, 키가 더 클 필요가 없겠군요. 앉아있으면 되니까. 이 사람은 앉아있는 거니까 누군가가 서서 내리 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슴에 총을 대고 자살하는 케이스는 보통 다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 근데 실제로 이 주인공은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 형태로 분명히 쐈을 겁니다. 어떠한 흔적도 없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경찰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수품들이 있었잖아요. 압수품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에서 총을 몰래 꺼내고 실탄을 장전하고 쏠 때까지 경찰이 진술한 건 조서를 꾸미고 있어서 조서를 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실제로 집중을 못해서 총을 갖고 있는 걸 알아차릴 수가 없었다 라고 경찰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조서를 꾸몄던 그 조서 내용이 있죠. 59자만 있습니다. 59자 치는데 얼마나 걸리죠? 양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59자를 치느냐고 집중을 너무 하고 있어서 총을 꺼내고 총을 장전하고 실탄을 넣는 것, 이거를 확인을 못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실제 결과표에서 가장 무서웠던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실탄을 발견했잖아요. 실탄을 발견을 했던, 실탄을 하나 훔쳤다고 하니까 실탄이 있었던 비닐봉투에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국가부검 검사 결과에 따르면 그 봉투에 요시오의 지문이 없습니다. 그냥 비닐봉투를 열어가지고 총알을 꺼냈던 건데
이 사람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은 여기서 총알을 꺼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했다고는 하는데 지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은 맨손입니다. 그리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화약흔 없는 깨끗한 총구.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외동딸은 재판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재판에 들어가서 1999년 2월 17일 요코하마 지방법원에서는요, 경찰을 상대로 920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는데, 지금 여기 보신 부분, 법원은 외동딸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건 경찰의 오인사격이다. 상황 재현입니다. 당시 토베 경찰관이었던 경사는, 이름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 경사는 앞에 있는 사람과 조서를 꾸밀 때 타이핑을 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에 있는 거 알았죠, 다. 경사는 그래놓고, 아유, 총 또 어떻게 구했대? 총알은 있나? 이런 거 쏘고 다니면 안 돼요. 장난을 쳤다요. 그 사람의 가슴을 겨누고 장난을 치고 쐈는데 진짜 총알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총알은 실수로 발사가 됐고 그 총알은 가슴에 맞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죽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베경찰 오인 사격을 1심 재판부는 인정을 합니다. 배상금 500만 엔을 지불해라 라고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검경은 불복합니다. 즉시 항소를 제기하게 됐고요. 2004년 4월 28일 도쿄 고등법원 2심 재판은 판결을 뒤집습니다. 무죄. 대법원 상고에서도 무죄, 사인은 자살이 맞다. 속전속결 판결 내립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자살로서 종결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일본 사건을 왜 얘기한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이 비슷한 사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의원, 총기 사건, 근데 자살 혹은 무죄. 여러분들과 2017년이 넘어가는 2018년 미스테리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여러가지 의문사에 대한 이야기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의문사 진상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최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모씨는 살아있을까요? 정말 유모씨는 시신이 맞는 걸까요? 정말 마티즈에 있는 차량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촌 조카가 이상한 유설 하나 남기고 사망한 그 사건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있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의문사에 대해서 하나씩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권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 믿고 더 노력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